지금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하고 이제 공동으로 가장 최근에 그 6개 경합주 이게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입니다. 네. 했더니 위스콘신만 빼고는 바이든 전부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4%, 4%포인트 리드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분위기가 대선까지 가면은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선거인단 제도죠. 그래서 이제 270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합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300명 정도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분야가 있잖아요. 뭐 경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치도 있고 할 텐데. 어느 하나도 바이든이 앞선 게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제, 외교, 그다음에 뭐 지금의 전쟁 뭐 같은 것도 전부요.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중동전 뭐 관련 네. 뭐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그 브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그 셔틀 외교를 끝냈는데요. 뭐 오늘 새벽 들어온 그 외신들하고 전문가 분석은 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AP, 뭐 로이터, 뭐 워싱턴 포스트 일제히 아무 성과도 없다. 그 AP 통신은 쓸데없는 중동 셔틀 외교를 끝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 마지막 방문지가 이제 어제 앙카라에 가서 그 튀르키예 외무장관하고 만나고 했는데 에르도안은 결국 못 만났습니다. 에르도안이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 지지 해가지고선 미국하고 좀 각을 세워왔는데 그 브링컨이 왔는데도 미리 예정된 일정이 있다 해가지고 네. 만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어떤 불만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시다시피 그 즉각 휴전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이제 교전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아랍국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도 좀 입장이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그 미국을 좀 이렇게 거드는 듯 하다가 그 전에 그 가자지구 병원이 폭격돼가지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완전히 그 전쟁 범죄란 표현까지 막 쓰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각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도 좀 껄끄럽게 됐죠. 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그 아주 위태로운 입장이 됐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그렇고 중동 외교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이 핵심 맹방이었는데 그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사정의 그 정통한 소식통이 열차 사고가 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고 열차가 속도를 높이는데도 미국이 이걸 세울 수 없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전쟁 후에 어떤 중동의 모습이라든가 미국의 역할도 현재로서 매우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그 바이든 네타냐후하고 그 바이든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또 그런데 그 백악관 쪽 얘기는 즉각적인 교정 중단에 대해서 무슨 뭐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외신들은 아무런 그 교전 중단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식의 그런 부정적인 그 지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가 벼랑 끝에 몰렸다. 뭐 전시 리더십 신뢰하냐라는 질문에 7%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동안에도 뭐 이런 네타냐후가 얘기네요. 이번에 그 네. 하마스로부터 기습당하고 나서 뭐 어설프게 뭐 해명했다가 뭐 취소하고 막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뭐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다고 돼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최근 거를 이제 이스라엘 싱크탱크가 최근에 조사한 거를 전했는데요. 네. 그 네타냐후가 전시 지도자로 적합하다,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대다수 한 70% 이상은 이스라엘 군부가 전쟁을 지휘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익 유권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네타냐후하고 극우 정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를. 텃밭이었는데 네. 여기도 네타냐후가 전시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네타냐후가 어떻게든지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런 그 정치적인 이런 그 열세를 좀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싱크탱크 관계자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 이기고도 총리직에서 축출되지 않았느냐, 그만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앞서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바이든이 지난달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네타냐후 만나서 얘기할 때 후계자한테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사실상 하야를 권고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백악관은 당시 이 보도를 부인을 했는데 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은 네타냐후 버리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해서 나올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틀어지는 뭐 그렇게 건가? 뭐 브링컨이 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도 뭐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이런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제 단기적인 것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이해도 네. 이제 엇갈리면서 이번 전쟁 출구가 더 흐릿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해리스 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뭐 각국 지도자들하고 긴급 전화회담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 이게 뭐 무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국면이 바뀌는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좀 답답한 양상이 뭐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새벽까지도 네. 계속 그 이스라엘 그 작전 계속되고 지금 뭐 가자 시티 네. 그 진입 뭐 초읽기란 얘기도 있었고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일단 국제사회의 전체 흐름은 휴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가운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전쟁 비용이 최소 66조 원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경제 매체 보도를 네.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재무부 예비 추정치를 토대로 해보니까 그 전쟁 비용이 한 510억 달러니까 2천억 세켈, 우리 돈으로 한 66조 4천억 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가장 그 최선의 시나리오 하에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 지속이 안 되고 헤즈볼라하고 이란, 예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예비군 35만 명을 소집했죠. 조만간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거를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도 이렇게 이 정도 전쟁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66조 원이라는 이게 소리네요. 이스라엘 GDP의 10%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뭐 네타냐후는 이제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피해가 많은데 그거 보상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경제가 매우 견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GDP의 10%가 전쟁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버겁죠. 이 66조 원이 뭐 반은 당연히 방위용 어느 정도 그다음에 쓰일 한 거고. 절반 가량은 이제 그 보상 재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그 대유행 때 이스라엘도 이제 이런 건 지원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고 규모도 규모도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이 경제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독일이 올해 난민과 이주민 관련 비용으로 70조 원을 지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독일이 그래도 그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특히 그 전임 메르켈 총리 때 네. 난민 문제 상당히 좀 이렇게 포용적이었죠. 최근에는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 지금 보니까 아마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 네. 늦게 그 숄츠 총리하고 독일은 이제 주총리들이 있고 이제 굉장히 주가 많이 이렇게 독립적이죠. 그래서 16개 주총리들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독일이 난민하고 이주민한테 그 지출하는 돈이 482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7조 8천억 원 정도 달할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한 해 전보다는 한 15% 늘어난 겁니다. 이게 난민과 이주민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건가요? 그렇죠. 특히 올 들어서 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중앙정부하고 주정부들이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 가운데 한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넘게 그다음에 이제 16개 주정부가 합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는데 네. 이제 주정부들이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난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더 내라.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양쪽 간에 이제 분담 기싸움이 나온다는 걸로 이제 심하다는 게 이제 독일 매체 보도입니다. 올해 특히나 난민, 이주민이 왜 이렇게 많이 또 유입이 됐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그 독일이 또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또 독일이 그동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관대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이렇게 난민이나 이주민이 오면은 1인당 한 1,500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온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정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런데 이제 이게 버거우니까 네.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그 난민하고 이주민한테 그 현금 지원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현물로 전환하는 것도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국간에 인심 난다는 큰 말이 생각납니다. 좀 아시다시피 그러네요. 독일이 지금 그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 막 그런 상황이니까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난민 비용, 이주민 비용으로 70조 원에 육박해서 써야 된다. 뭐 중앙 정부 지자체 할 거 없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뭐 미국 대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찬바람 불던데 오늘 부쩍 추워졌는데 1년 남은 거죠? 1년 1년이 정도. 채 안 남았죠 이제. 네. 예. 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계속 네. 지금 뭐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아시다시피 형사 건으로 4건을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전해진 게 이제 맨하탄에 와가지고 민사 재판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가 자기 재산을 은행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재산을 부풀린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제 그 뉴욕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 재판이 있는데 트럼프가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책 조항이 있다고 또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판검사를 막 욕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하고 이제 공동으로 가장 최근에 어딜 조사했냐면 이제 전국도 했지만 그 6개 경합주 이게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입니다. 네. 했더니 위스콘신만 빼고는 전부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바이든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아.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때도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4%, 4% 포인트 리드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상 대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런 분위기가 대선까지 가면은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선거인단 제도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은 270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경합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300명 정도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당선되는 거죠. 이게 분야가 있잖아요. 뭐 경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치도 있고 할 텐데. 어느 하나도 바이든이 앞선 게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제, 외교, 그다음에 뭐 지금의 전쟁 뭐 같은 것도 전부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나이, 뭐 트럼프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바이든이 이제 81세죠. 최대 걸림돌인 걸로 거듭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1%가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그런 입장을 특히 바이든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게요. 위스콘신 한 군데는 이겼는데 묘하게도 이 위스콘신이 백인 비율이 6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보면은 2020년 대선 때는 주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그 유색인종들, 유권자들이 주로 바이든을 많이 지지했는데 이제 그 추세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들도 바이든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걸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만이 아니라 또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네. CBS 조사도 보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한 3%포인트 전국에서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선거인단 이 추세면은 뭐 선거인단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CBS 조사에서 주목되는 게요. 그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 시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에서도 이 민주당 지지자하고 공화당 지지층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긴장된다, 좌절감 느낀다는 그런 그 비율이 70% 이상 나타났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네. 지지자들은 희망적이다, 고무적이다. 이게 60% 이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공화당 쪽 트럼프 지지자들이 훨씬 더 안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챗 GPT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이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특히 전문직들, 야 이거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 이제 밥줄 다 끊어졌다 이제 걱정들 많고 사실 일자리, 네. 뭐 저희들도 이런 거 보면서 좀 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제 JP 모건하고 학계가 공동으로 챗 GPT하고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죠. 네. 오픈 AI가 또 다른 또 생성형 인공지능 GPT-4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선 뭘 했냐면요. 국제 재무 분석사 시험 CFA 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걸 통과해야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거든요. 그러면 챗 GPT가 과연 얘하고 GPT-4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합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잡한 금융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테스트인데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러 개의 지식 기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챗 GPT하고 GPT-4가 이 정도까지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CFA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레벨 3까지 테스트가 있네요. 이 세 개를 다 통과하려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이제 이 뉴욕타임스 얘기인데요. 특히 레벨 1, 레벨 2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 재무 보고 관련 정보에 관한 분석 해석이 필요한 레벨 2 테스트에서 특히 성적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GPT-4는 좀 더 나을까요?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GPT-4는 그래도 조금만 좀 더 훈련을 하면은 한 레벨 1, 2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픈 AI가 GPT-4 터보를 네. 내놨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훨씬 성능이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 글쎄 GPT-4 터보는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뭐 AI 얘기 많이 나오고 GPT 얘기 자주 할 때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의사 시험 뭐 이런 전문 시험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CFA는 좀 어려워했다. 레벨이 있는데. 자, 뭐 GPT-4 터보가 나왔는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제 이걸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글쎄 AI 전문가 제가 아는 AI 전문가 말씀이 아무리 AI가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어떤 그런 판단력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겁을 먹는 것도 그렇다. 그런 또 지적도 합니다. 네. 오픈 AI가 GPT-4 터보를 공개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 후 내장 위치가 반대가 된 아기가 4배가 급증했다고요? 이게 참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걸 좀 전해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중국에서 중국의 상하이 교통대학하고 퉁지대학이라는 데가 네. 이달 초에 국제 저널에 발표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 코로나19에 감염된 거하고 신생아의 내장 여기증이 뭔가 하면 이제 내장이 정반대, 그러니까 거울을 비친 것처럼 정반대로 있는 선천성 기형 증세인데요. 네. 이쪽에 있어야 할 게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에 제로 코로나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7개월간 이제 이런 상하이하고 후난성에 있는 큰 산부인과 병원 두 곳에서 초음파 진단해서 이제 신생아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내장이 뒤바뀐 증세를 가진 아이가 탐지된 비율이 직전 9년에 비해서 연간 기준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4배면 상당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한 56건 정도. 네. 연관성이 그래서 있다는 그래서 얘기입니까? 이제 이쪽 연구팀 얘기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코로나 제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격적으로 전환되고 나서 한 2개월 후인 지난 2월 말
코로나 종식까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국이 발표한 게 자기네가 중국인의 한 82%가 감염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감염률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연구팀 얘기가 이런 그 연관성이 가능성을 자기들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글쎄 이게 과연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 어쨌든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4배 급증은 상당히 좀 높은 숫자긴 하고, 그 시기적으로 이게 정말 코로나랑 연관이 있는 건지.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 뭐 이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절세 얘기가 있네요. 이 사람은 시애틀에 한 29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이제 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포천이 최신호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사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릴 때 살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약혼, 다시 이혼하고 새로 약혼을 했죠. 그다음에 부모도 그렇고 자기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이애미로 옮긴다고 하는데, 네. 지금 포천 분석은 그거보다는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베이조스 순자산이 1,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시애틀이 워싱턴주에 있죠. 여기는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아주 세게 매깁니다. 네. 25만 달러가 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7% 과세하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주는 여기에 비해서 또 억만장자한테 1% 부유세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하고 이사 가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속내는 절세다. 절세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이선재규 선임기자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